안녕하세요. 용기를 내서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옛사람들의 말은 틀린 거 하나 없네요. 저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잘 될 때에는 하루에 100만 원도 넘게 벌던 시절이 있었지요. 중학교 때부터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 저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저만의 사랑 표현 방법이었으니까요. 사업으로 한참 잘 될 때에는 그녀의 부모님에게도 집도 사주고 용돈도 드리고 아주 자랑스럽고 멋진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하는 것은 정말 하루아침이더라고요.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 그리고 해외에서 받지 못한 대금들이 쌓이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린 겁니다. 공장에는 물건을 주문해 놓았지만 값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저희 물건을 사는 업체에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못 받아서 공장에 돈을 못 주니까 화가 난 공장주들이 제 통장에 압류를 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난생 처음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국가에서 나온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불안해하는 아내에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만큼은 지킬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당신 행복하게 다시 만들 거야. 약속을 했지만 사실 자신은 없었어요. 너무나도 불안하고 힘들더군요. 그래도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아는 형님들과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어요. 이번에 꼭 좀 목돈이 필요한데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휴, 우리도 요즘 사정이 힘들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처지인데 모두들 경기가 안 좋으니 저를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한참 잘 벌 때에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 중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두 팔 뻗고 도와줬는데 말이지요. 제가 힘들고 보잘것없어지니까 잘 나갈 때 제 곁에 있어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회사를 살리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파산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죠. 제가 은행에서 빌린 빚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수억이 넘는 빚을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제가 갚기에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증이 극심하게 오게 되었고 결국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대신해서 식당에 나가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왔지요. 그런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는 당신이 그동안 일하느라 힘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밖에서 일해서 돈 벌어올게. 알겠지? 너무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저의 마음을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운동도 하고 건강을 되찾은 저는 막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인력사무소에 나가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으로 언손을 녹이며 3시간 넘게 기다리며 겨우겨우 일자리를 얻었어요. 하지만 매달 날아오는 빚 독촉 우편물들과 수많은 세금 관련 통지서들은 저와 아내의 숨통을 점점 조였습니다. 그러다가 처남이 암에 걸린 거였습니다.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던 처남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갑자기 매일 토를 하게 되었대요. 의무병을 찾아가니 백혈구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며 병원으로 보냈고 그 병원에서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아가 보라고 한 겁니다. 결국 정밀검사 결과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항암 치료가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처남은 그 흔한 실비보험조차 없는 상황이었고요. 가족이라고는 장모님과 처남, 그리고 아내, 이렇게 세 가족인데 장모님은 무릎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몸 상태였고 그 가족 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아내뿐이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아내를 놓아주기로 했어요. 나도 이제는 지친다. 우리 헤어지자. 당신 더 좋은 사람 만나.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당신이 돈 못 벌어와도 괜찮아. 그냥 내 곁에만 있어주면 된다고. 됐어. 내 신경 쓰느라 천안 병원비도 못 마련하고 난 그런 거 싫어. 그리고 나 성공할 거야. 그리고 보란 듯이 나만큼 더 잘난 여자 만날 거야. 저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내뱉으면서 아내를 내쳤어요. 상처받은 아내는 엉엉 울다가 제가 매섭게 헤어지자고 말하니 결국 이혼 소장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나만 바라보던 아내. 저는 그 당시 헤어지는 게 아내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찌되었건 저는 아내와 헤어졌고 아내는 처남을 돌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어버리고 일자리도 마땅치 않으니 정말로 미래가 깝깝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 심정은 출구가 없는 컴컴한 터널을 혼자서 터벅터벅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성공해서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고 싶었거든요. 비록 이혼은 했지만 여전히 가슴 시리게 사랑하는 그녀였으니 말이죠. 막노동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풀타임으로 일하니까 돈은 빨리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저는 치킨집을 운영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같이 막노동하던 형님께서 모은 돈으로 통닭집을 하나 차렸는데 그걸로 한 달에 돈 500은 벌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너도 통닭집 하나 해라. 요즘은 치킨이 대세다. 피자고 스파게티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요즘 세대 애들은 치킨이 최고야. 너 그거 가게 하나 제대로 차리면 노후 걱정 없어. 귀가 솔깃해진 저는 프랜차이즈점 치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상담을 갔더니 글쎄, 일단 인테리어 비용으로 최소 5천은 잡으셔야 해요. 그것도 저희가 시공사를 연결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달에 수익 30%는 본사에다가 주셔야 하고 간판 비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적어도 2억은 있어야지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릴 수 있더라고요.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지 가게를 차릴 수 있는데 서울에는 권리금만 기본 6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결국 저는 경기도 변두리 동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권리금이 없는 상권이 안 좋은 동네로 넘어갔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프랜차이즈점은 당연히 포기하고 그나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옛날 통닭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양심은 지킨다고 닭도 좋은 거 사용했어요. 비록 단가 때문에 호수가 작은 통닭을 쓰긴 했지만 브랜드도 하림에 염지도 제가 직접 소금물로 다 작업하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게에 출근했어요. 손질된 닭을 사는 것보다 통닭을 사는 게 더 원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배달 온 닭들 전부 손질하고 염지 2시간 하면 10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동창들은 저의 소식을 알고 수군대더라고요. 그 녀석이 큰 공장 돌리고 꽤나 잘 나가더니 이번에 사업이 완전히 꼬꾸라져서 통닭 튀기면서 산대.
그러냐? 어휴, 인생사 아무도 모른다더니 그렇게 잘 나가고 돈 잘 벌던 그놈이 이혼하고 완전히 인생 망했구만. 저의 불행을 그저 술안주거리 삼아서 이야기하는 그 사실이 조금은 서글펐습니다. 나름 친했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인데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때 돈을 잘 벌던 제가 못마땅했던 것인지 마치 저의 실패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창 모임에 가는 것도 싹 끊었지요. 치킨집 창업하고 나서 거의 3달은 적자였어요. 매일 통달기 남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초반에는 앞에 있는 자동차 정비센터랑 옆에 있는 분식집, 그리고 미용실집에 통닭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이고, 자네 이렇게 우리한테 아낌없이 주면 뭐 먹고 살려고 그래. 우리야 통닭을 참 좋아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면 그저 고맙긴 하다만. 아니에요. 장사가 요즘 잘 안 되어서 남으면 버려야 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건데요, 뭘.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도 무료로 통닭을 받으니까 좋아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맨날 통닭을 드시니 물려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팔린 통닭을 몇 개 빼놔서 물에 불린 다음에 기름기를 쫙 빼고 동네에 돌아다니는 비둘기나 유기견들, 밥 못 먹고 굶는 고양이들한테 주기 시작했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날과 다름없이 남은 통닭을 밖에 냅두고 가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사용하는 집이다 보니까 하루 장사가 끝나면 온 사방에 기름이 튀어 있었거든요. 술을 가지고 와서 바닥부터 시작해서 벽까지 기름때 묻은 거를 아주 빡빡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당탕 소리가 나는 겁니다. 놀란 저는 황급하게 밖을 나가보니 남은 통닭들을 밖에서 식히고 있었는데 그 쟁반이 떨어진 거였어요. 분명히 10마리를 앞에 두었는데 떨어진 통닭을 세보니까 8마리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니, 여기 위에까지 고양이가 뛰어 올라와서 가지고 갔나? 이상하네. 고양이들이 그렇게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건너편에 통닭 2마리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뭐야? 왜 저기까지 날아가 있어? 저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그 통닭들을 주워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용실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그거 그놈 자식 짓인 것 같은데? 네? 그놈 자식이 누군데요? 아니, 아까 수건 말리려고 나왔는데 어떤 놈이 나를 보고 막 도망가더라고. 그때 통닭 담은 쟁반이 떨어지면서 닭들이 다 떨어지고 그놈이 손에 있던 통닭을 도로에 버리고 도망가더라고. 있어. 동생이랑 둘이 사는 저기 달동네 위에 사는 애. 배가 고파서 훔치려고 한 건가?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참 순한데.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저는 자세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 막 캐물었어요. 미용사 아주머니는 귀찮다는 듯이 저에게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다 알지. 알코올 중독 걸린 애 아빠가 그 집을 부수고 동네에서 난동을 피우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 집 장남이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해가지고 중학교도 끝까지 못 다니고 대안학교 다니다가 뭐 고등학교는 진학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해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말이야.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가 고파서 밖에 내놓은 통닭을 훔치다가 옆집 미용사 아주머니에게 걸려서 도망간 것 같아 보였어요. 괜히 내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좋은 시대에 배가 고파서 통닭을 훔치다가 걸려서 도망갔다는 게 조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미용실 아주머니에게 그 형제가 사는 집을 물었습니다. 노랑로 233-4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저는 매장 청소를 마저 다 했어요. 물 청소도 하고 기름때도 싹 뺐죠. 그런데도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양손에는 남은 통닭을 검은 색깔 비닐봉다리에 넣고 그의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휴, 저녁이라서 바람도 시원하고 날씨도 좋았는데 어찌나 그 달동네가 높고 높은지 뜨거운 땀이 뻘뻘 나는 겁니다. 저도 막노동하면서 나름 근육도 키웠고 체력이 약한 편이 아닌데 정말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하도 얼굴이 시뻘개져서 헉헉거리며 올라가니 위에서 내려오던 할머니가 저를 안쓰럽게 보고 요구르트를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힘들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익숙해서 괜찮은데 꼭 처음 온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이 힘들어 하더라. 요구르트 하나 마시고 올라가지? 감사합니다. 달동네 위를 올라오니 어느새 땅거미가 져 있어서 어두컴컴한 노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앞에 쓰여져 있는 노랑로 233-4길 표지판을 본 저는 집 대문을 두드리려고 했어요. 대문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철문이 녹슬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손으로 밀면 와르르 부식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안에 집도 지붕은 판자로 대충 덧대놓은 것 같았고 집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었어요. 그때 집에서 한 꼬마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형, 오늘 내 생일인데 통닭 사준다고 했잖아. 통닭은 어딨고 밥이랑 김만 있어. 형이 약속했잖아. 형이 오늘 말고 내일 통닭 가지고 올게. 응? 오늘은 그냥 김이랑 해서 밥 먹자. 왜 통닭 안 주는데? 진짜 왜 그러는데? 순식간에 동네는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서럽게 우는 아이에게 매섭게 눈물을 삼키며 혼내는 형의 목소리가 연이어 들렸어요. 너 이렇게 형한테 통닭 사달라고 자꾸 떼쓸래? 왜 이렇게 형을 힘들게 하는 거야? 통닭 달라고. 진짜 죽고 싶다.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왜 이렇게 인생 거지 같은 거야? 결국 폭발한 두 형제였습니다. 형은 울고 동생은 서러워서 소리치고 그 소리를 밖에서 듣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울음소리가 뚝 그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형이라는 애가 대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누구세요? 저를 보자마자 엄청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는 별일은 아니고 아저씨가 저기 밑에 있는 통닭집 사장인데 통닭이 오늘 너무 많이 남아서 기부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옆집 미용실 아주머니가 너네들을 소개시켜줬거든.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라고. 그래서 혹시 괜찮으면 통닭 먹을래? 정말요? 그 순간 그 아이의 눈빛은 경계가 가득한 눈빛에서 바로 온화한 눈빛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대문을 나와서 저를 데리고 뒷골목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사실 오늘 동생 생일이라서 동생한테 꼭 통닭을 사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아저씨 가게 앞에 있는 통닭을 훔치려다가 실패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리 사과드렸어야 하는데. 꺽꺽 울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 아이가 나쁜 아이는 아니구나. 그래서 꼭 안아주었어요. 사실 아저씨도 알아. 알고 온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야. 배고플 때 항상 아저씨네 가게에 와. 알겠지? 동생 데리고 언제든지 와. 그렇게 그날 저는 챙겨온 통닭을 가지고 아이의 집에 가서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녀석 동생은 우와 형, 이 통닭 뭐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맛있게 염지하고 튀긴 통닭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먹어주는 그 아이를 보니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통닭을 뜯으면서 저는 첫째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다고 해요. 가정폭력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경찰도 집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뇌출혈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가 남긴 빚이었어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사채빚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큰 돈이었던 거였죠. 그 빚이 무서워서 3,000만 원의 보험금 재산 상속받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주변 어른들 중에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나 봐요. 재산 받고 빚 갚으면 2,000만 원 가질 수 있는 건데 말이죠. 하여튼 간에 힘들게 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아저씨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 약속할게. 너희 두 형제 배고플 때마다 꼭 아저씨한테 와. 그리고 부담 없이 통닭 먹어. 미안해하지도 말고. 어차피 아저씨 장사 잘 안 돼서 맨날 통닭 남으니까. 알겠지? 괜히 공짜로 닭을 먹으면 미안해서 안 올까봐 장사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희 셋은 통닭 파티를 했네요. 며칠 뒤 그 아이 2명이 쭈뼛쭈뼛 저희 가게 앞을 서성이더라고요. 닭을 튀기느라 그 녀석들을 늦게 본 저는 환한 미소로 마주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왔구나. 잠시만 기다려봐. 아주 뜨끈하게 막 튀긴 통닭 줄게. 이거 머스타드 소스랑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어. 저는 바리바리 통닭 2마리를 양손에 가득 쥐어 주었습니다. 막내가 저를 향해 아저씨는 천사예요. 감사합니다. 엄청 소리 크게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게 참 감동이고 또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그 아이들이 집에 간 뒤 통닭을 기다리던 한 남자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계산을 안 하고 그냥 통닭을 가지고 가네요? 아, 그게 사실 저 아이들이 힘들게 사는 애들이라서요. 소년가장이에요. 저 어린 나이에 동생이랑 둘이서 살더라고요. 그거 알고 나서 마음이 아파서 밥 굶지 말라고 통닭 하나씩 쥐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저를 되게 대단한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이야, 정말 요즘 세상에 흔치 않게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시네요. 저는 머쓱해서 아닙니다. 누구나 다 저처럼 행동할 거예요. 사는 게 쉽지 않으니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게 좋으니까요. 간단한 담소를 나누고 그 손님은 길을 나섰습니다. 그 후 저는 평범하게 닭을 튀기고 장사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손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 형제들을 지원하게 된 계기랑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저야 뭐 손님도 없고 심심하니까 이야기하듯이 다 말해주었죠.
그리고는 사실 자기가 경찰서에 출입하는 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부서를 시사 쪽으로 옮겼는데 저의 이야기를 적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간단한 기사인 줄 알고 그러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다다음 날 아주 저희 통닭집 가게가 불통이 난 겁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옆집 미용실 아주머니부터 시작해서 앞집 카센터 아저씨까지 전부 저에게 찾아와서 천사냐고 우리 몰래 그렇게 좋은 일을 했냐면서 묻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 글쎄 제 이야기가 인터넷 뉴스 기사 1면에 나왔대요. 저희 가게 사진도 대문짝만하게 나왔고요. 거기 안에서 제가 닭튀기는 모습도 같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사연이 퍼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저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주문 전화에 그날 새벽 2시까지 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회 소외계층을 챙기라는 전화가 동사무소에 빗발쳐서 사회복지사랑 담당 직원들이 그 아이들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방법을 바로 알아보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저는 인생이 아예 뒤바뀐 거예요. 전국에서 몰려드는 치킨 주문이 하루에 300통을 넘었고 감당할 수 없는 주문량에 알바생까지 고용했지요. 인터넷 신문 기사 1장에 저의 사연이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으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나 봐요. 요즘 세상에 저런 가게 없다. 가게 어디냐? 아주 돈줄을 내주자. 나 혼자 살기도 팍팍한데 돈 없는 아이들한테 통닭까지 무료로 주다니 우리 사회는 뭐하고 있는 거냐? 당장 저 가게 아저씨한테 상이라도 줘라. 등등의 댓글이 엄청 달린 거였습니다. 그 기사 덕분에 저는 망해가기 일보 직전인 치킨 가게를 되살릴 수 있었고 그 지경을 넘어서 대박이 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학교 생활비와 기초생활수급자 비용 등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좋은 소식은 소식이 끊긴 그 아이들의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대요. 가정폭력을 못 이기고 이혼한 아이의 어머니는 강원도 산골에서 혼자 살고 있었답니다. 양육권은 아이들 아빠가 가지고 간 상태였고요. 그래서 생사도 모르고 세월을 보내다가 우연히 본 기사에서 애들 이야기를 보게 된 거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처를 찾아 연락을 해본 거였대요. 그 전에는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면 애 아빠가 죽일 듯이 패서 포기했는데 애 아빠도 없으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바로 애들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맏형이 저에게 찾아와서 절을 했어요. 아저씨 덕분에 저희 형제한테 사랑이 찾아왔어요. 엄마를 다시 찾고 싶었는데 기사 덕분에 이렇게 엄마도 다시 찾게 되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지원도 받고 가족이 다시 뭉치게 되어서 너무 고마워요. 옆에 있는 그 아이의 동생도 아저씨 진짜 감사합니다. 슈퍼맨보다 아저씨가 최고야. 아저씨는 진짜 대단해. 어리광을 부리면서 제 다리를 붙잡고 막 빙빙 돌더라고요.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또 눈물이 핑 돌았네요. 그렇게 그 녀석들은 엄마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꿈만 같은 일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가장 큰 목표가 헤어진 아내와 다시 만나는 거였거든요. 그것도 다시 보란듯이 성공한 뒤에 나타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킨집이 잘 안되기 시작하면서 그 꿈에서 멀어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해서 제가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가게 운영하면서 적자난 것도 금방 갚을 수 있었고요.
그래, 이 속도면 금방 자리 잡고 돈도 많이 모을 수 있겠어. 천암 병원비도 모아서 당당하게 다시 나타나야지. 마음먹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글쎄 전 아내에게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잘 지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진 말로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녀가 다시는 저에게 연락을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문자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곧이어 전화가 왔고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나야, 어떻게 지냈어?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나는 치킨집 운영하면서 요즘 살고 있어. 당신은? 나 기사 봤어. 기사를 보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얼굴을 보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서로가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했을 때 돈이 없어서 헤어진 거였으니까요. 저는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나 이제 장사 잘 되고 있으니까 다시 당신 곁에 있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나도야. 나는 여보 없으면 안 되나 봐. 우리 함께 살자. 그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다행인 것은 처남이 입원한 병원이 저희 가게에서 30분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저는 매일 가게가 끝난 뒤 처남의 병원으로 가서 간병을 했습니다. 정말 행운이 좋은 것은 병원 관계자들이 저를 알아본 거였어요. 언론에 나와서 몇 번 인터뷰한 것을 본 듯 싶더라고요. 담당 의사가 저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면서 좋은 일 하시는 분을 만나뵙게 되어 영광이라고 병원에 입원한 처남 책임지고 치료하겠다며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더 영광입니다. 착한 처남 꼭 오래 살아야 하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원무과에 가서 밀린 처남의 병원비를 한 번에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여보, 이제 앞으로 처남 병원비는 내가 책임질게.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서도 아픈 처남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마음에 걸리더라고. 알겠지? 역시 당신은 정말 책임감이 강해. 고마워. 아내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꼬박 1년간의 투병 끝에 퇴원한 처남은 2년간의 추적 검사 결과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저의 치킨 가게에서 저와 함께 일하게 되었죠. 처남이랑 저랑 둘이 있을 때는 서로 형, 동생 호칭으로 부르거든요. 처남이 저에게 형, 우리 누나가 형 진짜 사랑했어요. 형이랑 어쩔 수 없이 이혼하고 저 돌본다고 맨날 병원에서 잤는데 잠꼬대로 형 이름 엄청 부르면서 흐느끼고 병원 사람들도 다 알 정도였어요. 그래?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나가 핸드폰을 보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놀란 제가 왜 우냐고 물으니까 핸드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세상에, 자세히 보니까 형이 인터뷰한 거였어요. 제 전 아내는 제가 기사에 나온 것을 보고 참아왔던 감정이 터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보고 싶고 꿈에서도 그리워했던 전 남편이 좋은 일로 기사에 올라왔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렇게 저와 그녀는 바로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재결합을 한 거였습니다.
처남은 우리 누나는 돈 많은 형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 자체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힘들다고 우리 누나 밀어내지 말아요. 부부라는 게 뭐겠어요. 아무리 힘든 일도 함께 헤쳐나가는 게 부부잖아요. 그쵸? 처남이 저보다 훨씬 어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는 네 누나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강하게 말을 했네요. 사실 정말로 사소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비 효과처럼 퍼져서 제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였죠. 사업 망하고 이혼까지 한 제가 치킨집을 차렸지만 권리금도 없는 곳이라서 당장 망하게 생긴 처지에서 하루아침에 전 국민이 알게 된 치킨집 사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것보다 더 다행인 것은 아이들이 엄마를 찾게 되었고, 이제는 보호자 밑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게 정말 마음이 놓이네요. 전국에 소년소녀 가장이 얼마나 많을지,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지 상상이 안 갑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작은 손길이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건이었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 곳에서 일부러 저희 치킨 가게까지 찾아와서 치킨을 구매해주신 분들과 일부러 저희 가게에서 단체 주문을 해주신 회사분들, 정말 모두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살면서 이 은혜 잊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갚아나가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모두들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요즘 날이 추우니 옷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 챙기셔요. 건강검진 꼭 받으시고요. 우리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고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감사합니다.